지난 편, 우리는 고조선이 무너진 자리에 등장한 4개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 그리고 78개의 작은 나라가 모인 삼한. 그 거대한 흐름은 이제 4개의 강력한 왕국으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세기, 한반도와 만주에서 한 시대가 열립니다. 삼국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자들은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 4사람 모두가 신비로운 아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학자들은 난생설화라 부릅니다.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출생을 뜻하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4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만주 평야의 새로운 강자, 고구려입니다. 기원전 37년, 졸본 땅에서 한 사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은 주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삶이었지요. 이야기는 동부여 왕 금화의 궁궐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금화왕은 우발수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강의 신, 하백의 딸이었습니다. 자매들과 강에서 놀던 중 하늘의 신 헤모스와 사랑에 빠졌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백은 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고 분노한 끝에 유아를 인간 세상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쫓겨난 그녀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금화왕이었습니다. 왕은 유아를 불쌍히 여겨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아가 사람이 아닌 거대한 알을 낳은 것입니다. 금화왕은 이상하게 여겨 알을 들판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알을 피해가고 새들은 날개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알을 깨뜨리려 해도 도무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알을 유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아가 알을 따뜻한 곳에 두자 마침내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활솜씨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주몽은 7살 때 이미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발을 쏘면 100발을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나는 재능은 곧 질투를 부릅니다. 금화왕의 7 아들은 주몽을 미워했습니다. 특히 맏아들 대소는 아버지에게 주몽을 죽여야 한다고 거듭 청했습니다. 유아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라. 주몽은 어머니의 충고를 따라 3명의 친구 오이 말이 협부와 함께 동부여를 탈출합니다. 그러나 부여 왕자들의 추격은 거셌습니다. 도망치던 주몽 앞에 거대한 강이 가로막혔습니다. 주몽이 강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어찌 나를 막느냐? 그러자 강 속에서 자라와 물고기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몽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주몽은 마침내 졸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비류수 강가에 자리를 잡고 작은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37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졸본에는 이미 자리 잡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비류수 상류를 다스리던 비류국의 송양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주몽은 송양왕과 마주쳤습니다. 송양은 새로 나타난 젊은이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활쏘기로 승부를 가리기로 합니다. 송양이 백보밖에 옷가락지를 매달았습니다. 송양의 화살은 표적을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몽의 화살은 정확히 옷가락지를 꿰뚫었고 가락지는 기왓장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송양은 깊이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류국을 들고 주몽에게 항복합니다.
주몽은 비류국 자리를 다물도라 이름 지었습니다. 다물이란 부여 말로 잃은 땅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몽의 진짜 힘은 활도, 무력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과의 만남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졸본 일대의 큰 세력가, 연타발에게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선호였습니다. 소선호는 이미 우테라는 남자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둔 과부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비료와 온조였지요. 남편을 잃은 그녀는 친정인 졸본에 머물고 있었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재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소선호와 혼인합니다. 그리고 이 결합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비로소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소선호의 재력과 인맥, 주몽의 물력과 신하가 만나 졸본부여는 고구려라는 새 이름의 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몽은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를 동명성왕이라 부르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고구려 건국의 절반은 소선호의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부여에서 한 사내가 주몽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리. 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하기 전 예씨 부인에게서 낳은 친아들이었습니다. 유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다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떠나시며 칠각형 돌 위에 부러진 칼을 묻어두셨다. 그것을 찾아 가져오너라. 유리는 오랜 세월 칼 조각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집의 주춧돌 아래에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는 칼을 들고 졸본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몽 앞에서 칼 조각을 내밀자 왕은 자신이 간직한 또 다른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자 부러진 면에서 피가 흐르며 하나의 온전한 칼로 합쳐졌다고 전합니다. 주몽은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소선호의 두 아들, 비료와 온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고구려를 함께 세운 어머니의 아들임에도 왕위는 새로 나타난 이복형 유리에게 돌아갔으니까요. 비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남으면 결국 의심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소선호에게 제안합니다. 어머니, 우리와 함께 새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소선호는 두 번째 결단을 내립니다. 두 아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사 최초의 여성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라를 떠나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18년 또 하나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백제입니다. 소선호 일행은 오랜 여정 끝에 한강 유역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너른 평야와 풍부한 물길이 있는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도읍을 정할 것인가? 형 비류는 바다 가까이를 원했습니다. 무역과 교류가 활발한 곳이 좋다고 본 것이지요. 동생 온조는 신하 10명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한강 남쪽 위례성이 도읍에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형제는 갈라섰습니다. 비류는 미추홀로 오늘날의 인천 일대로 갔습니다.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서울 송파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온조는 처음 나라 이름을 십제라 했습니다. 함께한 신하가 10명이었기에 십제라 한 것입니다. 한편 비류는 미추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곳은 땅이 짜고 물이 좋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류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동생 온조에게 합류합니다. 한강 유역의 백성이 즐거이 따랐기에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습니다. 100명의 백성이 건너왔다 또는 모든 백성이 즐거이 따랐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성백제, 백제의 첫 도읍 시대가 열립니다.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피를 이은 왕족이
한강 유역의 마은 토착민과 결합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왕실은 자신들의 성을 부여시라 칭했습니다. 부여에서 왔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소선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백제 건국 13년 후 기원전 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건국의 결정적 역할을 한 유일한 여성. 그녀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반도 동남쪽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왕국 신라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원전 57년, 오늘날의 경주 일대에는 6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로 육촌이라 불렀습니다. 6마을의 이름은 알천 양산촌, 돌산 고어촌, 취산 진지촌,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이었습니다. 이 6마을의 촌장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있어도 왕은 없었습니다. 촌장들은 점점 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6촌장은 알천 언덕에 모여 의논했습니다. 우리를 이끌 덕 있는 지도자를 찾아 임금으로 세우자. 그때 한 촌장이 남쪽 양산 기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물 옆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촌장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우물 곁에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흰말은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줏빛 큰 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알을 깨자 그 속에서 빛나는 한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동천의 샘물에 씻기자 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새와 짐승이 모여들고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촌장들은 이 아이가 곧 하늘이 보내신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를 임금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알이 마치 박처럼 생겼다 하여 성을 박씨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박혁거세.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칭호는 거석아니었습니다. 진한 말로 가장 높은 분 또는 빛나는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한 가지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량리에 있는 아령 우물가의 계룡, 곧 딸개 머리를 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왼쪽 옆구리로 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달개 부리처럼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북촌에서 목욕을 시키자 불이 갔던 입술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여자아이의 이름은 아령. 우물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라 13살이 되던 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박혁거세는 왕이 되고 아령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족, 아령은 땅에서 솟아난 지신족. 신라는 하늘과 땅이 만난 나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순행하며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했고 백성들은 그들을 이성, 곧 2명의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나라 이름은 처음 사로구 또는 설아벌이라 했습니다. 훗날 이것이 신라로 정착됩니다. 그런데 신라 왕실 이야기는 박혁거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라에는 박씨, 석씨, 김씨, 이 세 성씨가 번갈아 가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중 석씨의 시조, 석탈의 이야기가 특히 신비롭습니다. 그는 본래 다판화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동북쪽으로 1000리 떨어진 어느 바다의 나라였습니다. 다판화국의 왕비가 임신한 지 7년 만에 거대한 알을 낳았습니다. 왕은 흉한 일이라 하여 알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알을 비단으로 싸고 보물과 함께 괴짝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괴짝은 오랜 항해 끝에 신라의 한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한 노파가 괴짝을 거두어 열어보니 그 안에 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까치 무리가 괴짝을 따라왔기에 까치 작자에서 세조 자를 떼어내고 옛석자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괴짝에서 풀려나왔다 하여 이름은 타레라 지었습니다. 타레는 자라서 토암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살기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 초승달처럼 생긴 한 언덕이 들어왔습니다. 내려가 보니 이미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레는 꾀를 냅니다. 밤사이 몰래 그 집 곁에 숯과 숫돌을 묻어둔 것입니다. 이튿날 그는 그 집이 자기 조상이 살던 대장간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을 파보니 정말 숯과 숫돌이 나왔지요. 결국 타레는 그 집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이 신라 왕실의 귀에 들어가 그는 남해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 4대 왕, 타레 이사금으로 즉위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절 또 하나의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신라 수도 금성 서쪽의 시림숲에서 환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드리워졌고 그 구름 속 나뭇가지에 황금 괴짝이 걸려 있었습니다. 괴짝 아래에는 흰닭 한 마리가 길게 울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그곳에 가서 괴를 열어보니 자그마한 사내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황금 기짝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씨로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알지라 지었습니다. 닭이 울었던 신성한 숲, 시림은 그날부터 계림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동안 신라의 국호 자체가 이 계림이었습니다. 그만큼 김알지의 등장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알지는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6대손 미추가 신라 13대 왕이 됩니다. 이후 신라 왕위의 대부분은 김씨가 차지하게 됩니다. 김알지는 김의 김씨가 아닌 경주 김씨의 시조입니다. 이렇게 신라는 박혁거세의 박씨, 석탈해의 석씨, 김알지의 김씨, 세 성씨가 함께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 남았습니다. 변한 12국의 자리에서 일어난 가야 연맹입니다. 서기 42년 낙동강 하류의 김해 땅, 그곳에 9부족의 우두머리, 구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북쪽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만이 또렷했습니다. 하늘이 너희에게 명한다. 이곳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 그리하면 너희의 임금을 맞이하리라. 국왕과 수백 명의 백성이 구지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이 노래가 바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로 전하는 구지가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드리워지더니 그 끝에 황금 보자기가 매달려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황금알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알들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6명의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아이의 이름이 수로였습니다. 처음 세상에 머리를 내밀었다는 뜻이었지요. 수로는 곶가락국, 곧 금관가야의 왕이 됩니다. 나머지 5 형제도 각자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덱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성상가야. 이렇게 6가야국이 낙동강 일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가야라 부르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왕이 된 수로에게는 아직 왕비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좋은 짝을 추천하려 했지만 수로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짝은 하늘이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로부터 얼마 후 김해 앞바다에 붉은 돛을 단 큰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한 젊은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허황옥. 머나먼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유타국은 오늘날 인도 겐지스강 유역, 아요디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허황옥은 부모님의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 가락국의 왕이 너의 짝이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오빠 장유하상과 함께 수만리 바닷길을 건너 김해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수로왕은 그녀를 맞이해 왕비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성을 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김해 허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같은 뿌리로 여겨 서로 혼인하지 않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허황옥의 인도 출신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의 정문에 새겨진 2마리 물고기, 곧 쌍어문입니다. 쌍어 문양은 인도 아요디아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징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김해 일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학자들은 허황옥이 인도에서 중국 남부를 거쳐 가야로 왔다고 보기도 합니다. 진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입니다. 가야는 또 하나의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이었습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풍부하게 나는 철광석은 가야를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가야 사람들은 철을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 곧 덩이쇠로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덩이쇠는 중국의 낙랑과 대방, 그리고 멀리 일본의 외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가야의 토기와 철기는 두 지역의 깊은 교류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 없이 연맹체로 머무른 가야는 끝내 통일된 큰 나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6세기 중엽, 가야 연맹은 신라에 흡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한반도와 만주에는 4개의 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주몽의 고구려, 온조의 백제, 박혁거세의 신라, 김수로의 가야. 네 나라의 건국 신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알에서 태어난 영웅이 등장하고 모두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왕실은 부여해서 신라와 가야의 일부 세력은 바다 너머 이주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뿌리를 가진 네 나라가 앞으로 700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삼국의 경쟁을 다룹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영웅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국사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